자, 6.25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6월 25일 새벽 4시 암호명 폭풍이라는 요 작전명과 함께 대대적으로 북한군이 38선을 넘어왔습니다. 당시 국군은 다급하게 북한군을 막으려고 했지만 병력의 열세를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전력의 열세를 이기지 못하고 서울을 내주고 결국엔 정부 요인들도 피신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6월 27일 대통령 이승만이 그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몇몇 정부 요인들한테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혼자만 서울을 빠져나갔다는 것에 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빠져나간 서울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였고, 그 혼란 와중에 한강 철교를 폭파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너무 다급하게 폭발시킨 나머지 아직 한강 이북에 남아있던 국군, 피난민들은 그대로 고립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그런 상황에서 6월 29일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군은 재빠르게 16개국 유엔군의 파병을 결의했고, 그리고 미군은 그 스미스 부대라고 해서 우선 최대한 그 북한군의 그 진격을 막기 위해서 스미스 부대라는 그 선발 부대를 보냈는데, 사실 이것도 오판 게 뭐냐면은 미군은 그때 기껏해야 북한군의 그 전면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 그저 치안 유지 수준으로 그 판단하고 그 빈약한 무장에 훈련도 제대로 안 된 병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전쟁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을 구성된 부대를 보냈는데, 결국엔 이 스미스 부대가 오산 부근에서 북한군과 싸우다가 패배하게 됩니다. 패배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계속 거듭해서 이 6.25 전쟁이라는 거는 5판을 거듭한 그러한 전쟁인데, 자, 어쨌든 스미스 부대가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김일성이 했던 아주 야무진 착각 중에 하나,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예상은 보기 좋게 깨지게 된 것이죠. 자, 유엔에서 16개국의 유엔군이 파병이 결의가 됐고, 자, 낙동강에서는 최후의 방어선을 펼치고 북한군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유엔군은 과감하게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해서 북한군의 중간에서 그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낙동강에서는 바로 고립된 북한군을 밀고 올라가고, 인천에 상륙한 병력은 드디어 9월 28일, 약 3달 만에 서울을 탈환합니다. 이때 그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경고를 날립니다. 38선을 넘지 마라. 그리고 38선을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개입을 하겠다.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던집니다. 어찌되었던 1950년 10월 1일 국군은 그래도 이 전쟁을 확실하게 매듭짓기 위해서 그 인민군은 섬멸한다는 그 판단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국군이 38선을 돌파하게 되는데, 이 10월 1일이 국군의 날로 지정된 어떠한 계기가 되는 게 이 국군이 이 10월 1일 날 38선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군과 유엔군은 진격을 거듭해서 드디어 10월 19일 평양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양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입성한 것을 보고 중국군은 개입을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평양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밀려왔고 곧 있으면 압록강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압록강을 넘어서 가면 바로 중국 땅이 되는데,
그래서 국군이 11월 1일에 압록강까지 진출하니까 중국군은 미리 이동시켜놨던 병력을 한반도로 진입을 시키면서 개입을 시작합니다. 이때 중국군의 어떤 인해 전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중요한 지점에서 상대방보다 병력의 우위를 확보해서 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병법의 기본입니다. 이때 중국군이 사용했던 병법은 뭐냐면은 되도록이면 눈에 안 띄기 위해서 산으로만 병력을 이동하거나 아니면 밤에만 이동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격을 어두울 때, 해가 질 때만 기습을 감행해서 국군의 정신을 못 차려 그렇게 야간에만 기습해서 쭉 병력을 밀어버리는 그러한 전략을 씁니다. 기습을 당한 상황에서는 상대의 어떤 병력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군의 어떠한 병력 규모가 실제보다 더 많아 보이는 어떠한 그런 상황이 전개됐고, 이러한 기습에 효과적으로 초반에는 대처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국군에게 밀려 51년 1월 4일에 서울을 다시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도 이 서울은 곧바로 되찾게 되고, 결국에는 이 전선이 기존의 38선에서 다시 고착이 되는 상태가 돼버리고, 이제 중국의 어떠한 중재로 휴전협정 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이 휴전협정 굉장히 사소한 것을 가지고 기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 포로 교환 문제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거는 실제로 저희 북한군이 주장하는 포로의 숫자와 유엔군이 이야기하는 포로의 숫자가 서로 달랐습니다.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 포로가 정확히 몇 명인지 파악하는 요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기싸움들, 이러다 보니까 회담은 정말 지지부진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전선에서는 지루한 고지전, 그리고 공방전이 계속되었고, 어쨌든 휴전협정이 수련협정이 정확하게 체결되기 전에 한 뼘이라도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한 고지전이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당시 고지전이 벌어졌던 그 지역에는 아직도 우리가 수습하지 못한 국군 용사들이 묻혀 있습니다. 빨리 모두 다 수습을 해서 편하게 모셔야 되는데, 자, 그러한 지루한 공방전 끝에 53년 7월 17일 휴전협정이 조인이 되는데, 자, 휴전입니다. 이거는 전쟁이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니고 다만 전쟁을 쉬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전쟁을 무려 70년을 넘게 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살펴본 미국과 북한이 휴전협정 당사자이지, 여기에 대한민국은 서명하지 않아서 당사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휴전을 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을 밀어내버리고 통일을 하는 것이 목표였지, 그냥 이런 상태로 휴전한다는 것은 그냥 분단을 그대로 고착화시킨다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고 당사자가 되지 못했고, 이러한 것들이 이후에 뭔가 한반도의 평화를 뭔가 진전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또 하나의 뭔가 걸림돌이 됩니다.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그렇지만 이때는 우리가 서명하지 않았던 그러한 서명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남북 분단을 인정한다, 그러한 식으로 돼버리게 됩니다. 자, 결과를 살펴봅시다. 수많은 인명피해, 군인은 말할 것도 없고 민간인, 특히 민간인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적게 잡으면 200만, 그리고 넓게 잡으면 500만. 그리고 이때 사상자도 많았지만,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쟁 고아들. 그 전쟁 고아들 문제도 굉장히 심각했고, 전 국토가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됐습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은 미국의 융단 폭격으로 거의 석기시대 수준으로 되돌아갑니다. 보통 6.25를 소재로 했던 영화나 그 드라마를 보면은 서울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잿더미인 상태를 묘사하게 되는데, 그만큼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었고, 특히 슬픈 건 뭐냐면 일본 경제가 기사회생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원래는 더 이상 두 번 다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본을 농업국가로 만들려는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요. 점령군 미국에서. 그런데 전쟁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각종 군수물자, 보급품,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 생산해서 전선에 조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전쟁 특수를 통해서 일본 경제는 다시 되살아났고, 그리고 어떠한 김일성의 어떤 오판 때문에 처벌받고 처단돼야 될 친일역적들이 생존의 명분을 얻습니다. 내가 김일성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켰다. 실제로 활약했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마냥 이들을 무조건 벌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친일역적들은 자신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북한의 위협을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실제로 북한의 위협들이 지속해서 있어 왔고요. 자, 국민들 중에 6.25 이득을 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고, 6.25 전쟁의 승자는 결국에는 친일 역적과 일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가슴 아프고 씁쓸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니 김일성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일본을 살렸고, 수많은 인명피해, 전국토를 잿더미로 만든 그러한 비극을 만들었습니다.